선영아, 이거 너네 시어머니 갖다 드려. 시장에서 나물만 파시느라 이런 호텔 요리 구경도 못 해보셨을 거 아냐? 그날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의 웃음소리는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내 며느리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해? 오야, 내가 누군지 잊고 산 모양인데 태성 그룹 강옥순이 누군지 똑똑히 기억나게 해주마. 알아야, 네 남편 회사가 오늘부로 공중분해됐어. 내가 그랬거든. 이제 누가 남은 음식을 싸가야 할지 결정된 것 같네? 시장에서 나물이나 팔던 꼬질꼬질한 할머니가 대한민국 재계 1위에 숨은 전설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며느리의 자존심을 짓밟은 자들을 향한 처절하고도 짜릿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47살 전업주부로 산다는 것. 그것은 내 이름 석자를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로만 지워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선영입니다. 한때는 외국계 기업에서 잘 나가던 대리였지만 지금은 시장통에서 나물 장사를 하시는 시어머니 옥순 여사를 모시며 사업에 실패하고 중소기업 차장으로 겨우 버티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게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죠. 선영아, 이거 오늘 들어온 고사리다. 저녁에 느그 남편 좀 볶아줘라. 시어머니 옥순 여사는 늘 흙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톱 밑에 검은 때가 가실 날 없는 전형적인 시장통 할머니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그 투박한 손마디가 장차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말입니다. 조용하던 제 일상에 돌을 던진 건 20년 만에 날아온 동창의 소식이었습니다. 고교 시절 퀸이라 불리던 조아라가 주최한다는 동창회. 단톡방은 벌써부터 외제차 사진, 골프장 라운딩 사진으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건 보풀이 일어난 니트와 유행 지난 코트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제가 향한 곳은 백화점 꼭대기층의 2월 상품 세일 코너였습니다. 이거 얼마인가요? 점원은 제 행색을 훑어보더니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그거 70% 세일해서 15만 원이에요. 손님, 그 정도면 거저 가져가시는 거예요. 15만 원. 누군가에게는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돈이겠지만 저에게는 일주일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야 겨우 나오는 거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한 번쯤은 나도 사람답게 보이고 싶어. 하지만 그 간절한 바람은 나중에 더 큰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강남의 5성급 호텔 VIP룸.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퍼지는 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눈이 멀 것 같은 명품들의 향연. 그 중심에 조아라가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을 휘두른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앉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선영이 왔니? 예, 너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그 옷은 어디 브랜드니? 색깔이 참 빈티지하네. 조아라의 첫마디에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제 저렴한 블라우스에 구겨진 깃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얼굴은 화끈거렸고 손에 쥔 낡은 핸드백은 터질 듯 무거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조아라의 선행을 빙자한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선영아, 너 남편 사업 망하고 나서 고생 많다며? 내가 우리 남편한테 말해서 너네 남편 자리 하나 알아봐 줄까? 우리 남편이 태성그룹 쪽 일을 크게 하거든. 태성 알지? 우리나라 1위 기업. 조아라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네 시어머니.
아직도 시장에서 나물 파신다며? 세상에 이 더운 날에 고생이 많으시네. 우리 시어머니는 이번에 하와이로 크루즈 여행 보내드렸는데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하나 봐. 웃음 섞인 비하 발언에 동창들은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추억의 친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주는 가여운 밑바닥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세일 코너에서 산 옷만큼이나 초라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동창들의 목소리. 야, 조아라 쟤도 너무한다. 선영이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냐?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한선영 쟤 학교 다닐 땐 공부 잘하면 뭐해? 결국 시장통 나물 할멈 며느리 됐는데. 인생 참 모르는 거야, 그치?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닦아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통 나물 할멈이라 비웃음 당하던 제 시어머니가 사실 조아라가 그토록 숭배하는 태성그룹을 일구어낸 전설적인 여제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치욕의 대가가 조아라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지를 말입니다. 화장실에서 억지로 눈물을 찍어내고 다시 돌아온 VIP룸.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이미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코스 요리들이 줄지어 올라와 있었고, 동창들의 대화 주제는 이제 돈을 넘어선 계급의 이야기로 치닫고 있었죠. 예, 선영아. 너 아까 화장실에서 오래 있더라. 혹시 속 안 좋니? 하긴 이런 기름진 음식 평소에 안 먹다가 먹으면 체할 수도 있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조아라는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썰며 나직하게 뱉었습니다. 그 말투는 배려를 가장한 명백한 송곳이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제 눈치를 보는 척하면서도 조아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와인이 몇 잔 들어가자 조아라의 독설은 브레이크가 풀린 듯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선영아, 너희 시어머니 시장에서 고사리 파신다고 했지? 우리 남편 회사 거래처 중에 식품 유통하는 곳 있는데 거기 소개해주면 어머니 길바닥에서 고생 안 하셔도 될 텐데. 아, 근데 거긴 워낙 급이 높아서 나물 퀄리티가 좋아야 하거든. 어머니가 파시는 건 좀 그렇지? 제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평생 자식들을 위해 거친 시장 바닥에서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고생하신 어머니를 급 운운하며 비하하는 건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알아야 말씀이 좀 지나치네. 우리 어머니 부끄러운 일 하시는 거 아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하자 조아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선영아. 내가 언제 부끄럽대? 그냥 불쌍해서 그러지. 너 같은 며느리 얻어서 그 나이까지 나물이나 팔고 계신 게 안쓰러워서. 안 그래, 얘들아? 식사가 끝나갈 무렵 테이블 위에는 미처 다 먹지 못한 고급 요리들이 남았습니다. 조아라는 배를 눌러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이거 남은 거 전부 다 포장해 주세요. 제일 튼튼한 종이백에 넣어서요. 동창들이 웬일이야? 내가 남은 걸 다 싸가게? 라며 묻자 조아라는 턱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그러겠니? 선영이 주려고 그러지. 선영아, 이거 너 가져가. 호텔 랍스터랑 안심 스테이크. 너희 집은 명절에도 구경하기 힘들잖아. 시어머니랑 남편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아, 자존심 상해하지 마. 친구끼리 이 정도도 못해줘? 직원이 가져온 커다란 종이백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조아라는 그 종이백을 제 무릎 위로 툭 밀어 넣었습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거야. 너네 어머니 시장에서 파는 쉰 떡만 드시지 말고 이런 것 좀 드셔보라고 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동창들의 눈빛은 동정이 아니라 저런 걸 받아가야 하는 처지에 대한 멸시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백을 낚아채듯 들고 룸을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조아라의 목소리. 예, 인사도 안 하고 가니? 고맙다는 말은 해야지. 호텔 정문을 나서자마자 야속하게도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선 저는 조아라가 건네준 그 무거운 종이백을 품에 안고 떨었습니다. 종이백 안의 음식 냄새가 비 냄새와 섞여 비릿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걸 들고 집에 가면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남편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선영아, 너 정말 이렇게밖에 못 사니?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길가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한참을 울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너머로 거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옥순 여사가 소파에 앉아 낡은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보고 계셨죠. 비를 쫄딱 맞은 제 모습과 손에 든 화려한 호텔 종이백을 보신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번뜩였습니다. 선영아, 너 왜 이 꼴이냐? 그 가방은 뭐고?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옥순 여사는 이미 모든 걸 직감한 듯 했습니다. 평소에 인자한 시장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거대한 기업을 진두지휘하던 여제의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에서 젖은 종이백을 가져가 쓰레기통에 쳐넣으셨습니다. 씻고 자거라. 내일부턴 내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한 놈들, 내가 직접 상대해 줄 테니까.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옥순 여사의 방에선 밤늦도록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의 치욕을 뒤로하고 비에 젖은 채 돌아온 밤. 몸은 으슬으슬 떨리는데 정신은 오히려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 옥순 여사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그 호텔 종이백처럼 제 자존심도 이미 오물 속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겨우 씻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정막을 깨고 핸드폰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카톡, 카톡?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알림음은 마치 저를 비웃는 조아라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조아라가 사진 수십 장을 올렸더군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샴페인 잔을 든 동창들의 환한 미소.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제 모습은 없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혹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들끼리만 찍은 완벽한 단체 사진들 뿐이었죠. 그 사진 아래로 조아라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얘들아, 오늘 너무 즐거웠지? 역시 우리끼리 있어야 수준이 맞아. 아, 선영이는 사진에 없네. 어차피 옷차림이 좀 튀어서 같이 찍었으면 분위기 다 망칠 뻔했어. 크크크. 그 뒤를 이어 동창들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맞아. 선영이 오늘 옷 좀 심하더라. 백화점 세일 매대에서 주워온 줄. 알아야. 내가 음식 싸줄 때 나 진짜 감동했잖아. 너 아니면 걔가 그런 걸 언제 먹어보겠어? 근데 걔 시어머니 시장에서 나물 판다며? 그래서 그런지 걔한테서 뭔가 시장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는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20년 전 같이 떡볶이를 나눠 먹고 비밀을 공유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돈과 계급이라는 잣대 앞에
그 추억은 이미 난도질 당해 있었습니다. 조아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톡방을 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제 치부를 생중계하듯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선영이 남편네 회사 곧 망할지도 모른대.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그쪽 업계에서 평판이 바닥이라더라. 선영아, 혹시 돈 필요하면 말해. 우리 공장에 일용직 자리 하나 빼줄게. 너 시어머니랑 같이 나물 파는 것보다 그게 나을 거야.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낙인이었습니다. 저를 구제해줘야 할 밑바닥으로 규정짓고 대중 앞에서 난도질하는 쾌락. 동창들은 그 쾌락에 동조하며 저를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조아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냐? 우리가 친구 맞니? 하지만 돌아온 건 조아라의 싸늘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친구? 선영아, 친구도 급이 맞아야 하는 거야. 너 오늘 내 꼴을 봐. 젖은 종이백 들고 비 맞으며 걸어가는 거 보니까 꼭 길거리 고양이 같더라. 우리가 너 끼워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그 메시지를 끝으로 조아라는 저를 단톡방에서 강퇴시켰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기분, 거대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진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울고 있을 때 방문 틈으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옥순 여사의 방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어머니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본 어머니는 평소의 구분 등은 온데간데 없이 꼿꼿하게 앉아 낡은 수첩을 넘기고 계셨습니다. 그 수첩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의 이름과 직통 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 정 회장. 나 강옥순이다. 죽었냐고? 아니,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 부탁 하나 하자. 태성그룹 밑에 붙어먹는 대성테크라는 데가 있다더구나. 거기 조아라인가 하는 애 남편이 대표라는데 그래, 탈탈 털어버려. 먼지 하나 안 남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 시장에서 나무를 팔 때의 걸걸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수 있는 포식자의 낮고 서늘한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입을 막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통화한 정 회장은 뉴스에서나 보던 그 재벌 총수가 맞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대체 어떤 분위기에 그런 명령을 내리는지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어머니는 제 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으셨습니다. 선영아, 단톡방인지 뭔지 거기서 너 괴롭히던 애들 이름 다 적어라. 내일부턴 세상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년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전쟁터에 나선 장군과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조아라가 그토록 자랑하던 태성그룹의 비호 아래 세워진 가짜 왕국에 금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야. 그것은 시장통 나물 할머니가 20년 만에 세상에 내던지는 무시무시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단톡방에서 강제 퇴장당하고 치욕으로 밤을 지샌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온했습니다. 부엌에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고 시어머니 옥순 여사는 평소처럼 해진 앞치마를 두른 채 식탁을 차리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꼿꼿한 어머니의 뒷모습을요. 수저를 놓는 어머니의 손마디는 평소보다 힘이 실려 있었고 가끔씩 창밖을 응시하는 그 눈빛은 시장통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방에서 하신 말씀 정말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머니는 찌개 냄새를 맡으며
무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선영아,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다. 일단 먹어라. 속이 든든해야 적의 목을 딸 때 손이 안 떨리는 법이니까. 그 서늘한 농담 같은 진담에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평생을 모셔온 시어머니가 낯선 괴물처럼 혹은 든든한 신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나물 보따리를 챙겨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를 돕기 위해 시장 구석진 노점으로 나갔죠. 먼지 날리고 비릿한 냄새가 나는 시장 바닥. 그곳에서 옥순 여사는 쪼그리고 앉아 고사리와 도라지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딸깍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시장 통로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어머, 얘들아. 진짜 여기 있었네. 세상에, 냄새 좀 봐. 여기서 어떻게 숨을 쉬니? 조아라였습니다. 어제 단톡방에서 저를 난도질하던 동창생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난 그녀는 마치 쓰레기장을 구경하듯 코를 막으며 우리 노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너 단톡방 나갔길래 걱정돼서 찾아왔지. 근데 너희 시어머니 진짜로 여기서 이러고 계셨네? 와, 신기하다.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던 장면인데. 조아라는 명품 구두로 흙바닥을 툭툭 치며 어머니가 다듬던 고사리 봉지를 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얼마예요?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다 사드릴게요. 우리 집 강아지 간식으로나 줄까 싶어서. 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며 한마디 하려는 찰나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아라를 바라보셨죠.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아라가 멈칫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평소의 흐릿한 노안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거대한 구렁이 같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조아라냐?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조아라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네, 네. 할머니, 저 선영이 친구. 친구? 친구는 같이 걷는 게 친구지. 뒤에서 칼 꽂는 건 친구가 아니라 쥐새끼라고 하는 거다.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에 묻은 흙을 털어내셨습니다. 네가 자랑하는 그 태성그룹, 그리고 내 남편이 하는 대성테크,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성인 줄은 모르고 까부는구나. 얘야, 하늘이 무너질 때는 고개 빳빳이 든 놈부터 목이 나가는 법이다. 조아라는 당황한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 할망구가. 노망났어요? 태성그룹이 누군 줄 알고. 태성? 태성이 이 강옥순이를 누군 줄 아느냐고 묻는 게 순서지. 어머니는 품속에서 오래된 낡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나다. 지금 시장으로 차 보내라. 그리고 대성테크 여신 심사 결과 나왔지? 바로 실행해. 은행 쪽에 연락해서 오늘 오후까지 대출 연장 불가 통보 때리라고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쩔쩔매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조아라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비웃고 있었죠. 연기학원 다니세요? 대출 연장? 할머니가 무슨 수로? 그때였습니다. 조아라의 명품 가방 속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아라의 남편이었습니다. 조아라, 너 지금 어디야? 회사 지금 난리 났어. 은행에서 갑자기 상환 독촉 들어오고 태성 본사에서 감사팀 들이닥쳤다고. 너 혹시 사고 쳤어? 누구 건드렸냐고. 비명 섞인 남편의 목소리가 조아라의 핸드폰 너머로 터져나왔습니다. 조아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시장 입구에 검은색 세단 세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내려 일제히 우리 노점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은 어머니 앞에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준비 다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앞치마를 풀어 조아라의 발밑에 던지셨습니다. 가자, 선영아. 저것들이 공들여 쌓은 가짜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제일 좋은 구경 명당으로 안내하마. 어머니는 멍하게 서 있는 조아라를 무심히 스쳐 지나 세단에 오르셨습니다. 조아라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그녀의 명품 치마가 흙바닥에 엉망으로 더러워졌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거울을 보시는 어머니의 눈빛은 이제 완벽한 여제의 그것이었습니다. 선영아, 이제 시작이다. 너를 울린 대가는 그년들의 인생 전체로 받게 될 거다. 폭풍은 이미 시장 바닥을 떠나 조아라의 집무실로, 그녀의 안방으로, 그리고 그녀의 자존심 깊숙한 곳으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소동 이후 조아라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네 만에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만 그녀는 건재함을 과시하듯 동창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압구정의 프라이빗한 라운지 바에서 열리는 자신의 생일 파티. 그것은 몰락해가는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자 저를 불러 다시 한번 짓밟으려는 잔인한 초대였습니다. 어머니 옥순 여사는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세일 매대가 아니었습니다. 명품관 꼭대기층, VVIP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비밀스러운 상담실이었죠. 선영아, 가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라. 복수는 차갑게 하는 거지만 옷은 뜨겁게 입어야 기선제압이 되는 법이다. 저는 그곳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은색 세틴 드레스와 가느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에 아주 작은 평범해 보이는 향수병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선물은 이걸로 해라. 그년이 이 냄새를 맡는 순간 지 인생이 어디서부터 썩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 파티장 문이 열리자마자 금가루를 뿌린 듯한 화려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조아라는 수억 원대 에르메스 버킨백을 테이블 정중앙에 올려두고 마치 중세시대 왕비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남편 회사의 위기 때문인지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술은 새빨갛게 칠해 기괴한 생기가 돌았죠. 동창들이 줄을 서서 명품 쇼핑백을 상납하듯 바쳤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조아라는 선물을 하나씩 뜯으며 점수를 매기듯 품평했습니다. 어머, 민정아. 고마워. 근데 이 백은 지난 시즌 거 아냐? 내 형편에 애썼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작은 향수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브랜드조차 적혀 있지 않은 투박한 갈색 상자. 그걸 본 조아라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이내 파티장이 떠나가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얘들아, 이것 좀 봐. 한선영, 너 진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시장 나물 할머니가 산속에서 직접 짠 참기름이라도 가져온 거니? 냄새 좀 봐, 고약해. 조아라는 향수 상자를 낚아채더니 뚜껑을 열어 허공에 마구 뿌려댔습니다. 와, 냄새 진짜 지독하다. 예, 이건 향수가 아니라 악취야. 딱 너희 시어머니한테서 나던 그 흙먼지 냄새, 찌든 나물 냄새. 너희 집은 온 집안에서 이런 냄새가 나니? 그녀는 향수병을 바닥에 내팽개치려다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샴페인 잔에 든 술을 제 드레스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어머, 미안. 냄새가 너무 심해서 소독 좀 해줬어. 선영아, 내 주제를 알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내가 아무리 비싼 드레스를 빌려 입고 와도 내 몸속에 흐르는 그 가난한 냄새는 안 지워져. 동창들은 숨을 죽인 채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죠. 저는 젖은 드레스를 움켜잡은 채 바닥에 떨어진 향수병을 내려다봤습니다. 깨지지 않았더군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썩은 냄새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향수는 일반적인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옥순 여사가 태성그룹 이사 시절 비자금을 세탁하던 부패 정치인들의 뒷조사를 할 때 장거물로 수집했던 특정 화학 공장에 오염된 폐수 성분을 농축해 만든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때 파티장의 대형 스크린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조아라가 자신의 불을 과시하기 위해 틀어놓았던 화려한 영상이 끊기고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속보입니다. 태성그룹의 핵심 하청업체인 대성테크가 거액의 분식회계와 유독성 폐수 무단 방류 혐의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아내인 조모 씨가 법인카드로 수억 원대 명품을 구매한 정황이 포착되어 화면에는 조아라가 지금 들고 있는 그 버킨백,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의 결제 내역이 선명하게 지나갔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니야. 저거 가짜 뉴스야.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조아라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핸드폰은 이미 폭발할 듯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었죠. 저는 젖은 드레스를 털어내며 조아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라야, 아까 그 향수 냄새 기억나? 내 남편 회사가 몰래 내버린 폐수 냄새야. 그 냄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병들고 죽어갈 때 넌 그 돈으로 200을 사고 파티를 열었지. 이제 내 몸에서도 평생 그 냄새가 나게 될 거야. 감옥에서도 길바닥에서도. 파티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아라 씨, 법인자금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조명 아래서 조아라는 끌려나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에르메스 백은 바닥에 굴러다녔고 동창들은 오물을 피하듯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저는 파티장을 빠져나와 밖에서 기다리던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는 옥순 여사가 눈을 감고 앉아 계셨죠. 어머니, 다 끝났어요. 조아라, 체포됐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며 창밖의 화려한 불빛을 응시하셨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년이 제 피눈물로 세수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복수의 완성이지. 이제 그년이 숨겨둔 마지막 비상금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낼 차례다. 세단은 어둠을 가르며 조용히 사라졌고 파티장 뒤편 쓰레기통 옆에는 조아라가 내팽개쳤던 그 작은 향수병만이 지독한 진실의 냄새를 풍기며 남아 있었습니다. 조아라가 검찰에 끌려간 그날 밤 저희 집 거실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텔레비전 예능 소리가 들렸을 시간이지만 오늘 밤 어머니 옥순 여사는 당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형광등 대신 노란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이불 더미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철제 금고를 꺼내놓고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그 금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범푼 돈을 모으는 줄만 알았던 그 낡은 괴짝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태성그룹의 창립 기념 메달과 함께
지금은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구형 핸드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잠시 후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철의 여인 강옥순의 전용 회선이 다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첩을 펼치지도 않고 익숙한 번호 하나를 누르셨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도 않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경악에 차 있었습니다. 이 번호가 어떻게 강 이사님? 강옥순 이사님 맞습니까?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던 분이 대체 어떻게... 어머니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떼셨습니다. 나다. 20년 만에 전화했다는 건 내가 지금 아주 기분이 더럽다는 뜻이지. 최 비서, 아니 이제 최 사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지금 태성그룹 비서실장 누구지?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복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아라의 남편 회사 대성테크에 숨은 자금줄과 그들이 태성그룹 내부에 심어놓은 빨대들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장에서 나물만 다듬으시던 분이 어떻게 그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와 비리를 다 꿰고 계셨던 걸까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조아라라는 애가 그러더구나. 자기 남편이 태성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내 며느리한테 남은 음식이나 싸가라고 했단다. 최 사장, 내가 세운 태성이 언제부터 그런 쥐새끼들의 놀이터가 됐지? 내일 아침까지 대성테크와 연결된 모든 하청 계약을 해지해. 그리고 그쪽 라인에 서 있던 임원들 사표 준비하라고 해. 이사님,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 사장의 항변에 어머니는 서늘하게 웃으셨습니다. 혼란? 내가 시장통에서 20년을 썩으면서 배운 게 뭔 줄 아느냐? 썩은 사과 하나를 내버려 두면 상자 전체가 썩는다는 거다. 내가 뿌린 씨앗이니 내가 직접 뽑아버리겠다는 거야. 토 달지 마라. 전화를 끄는 어머니는 핸드폰을 금고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돈 있는 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느냐?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지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세상이 통째로 등을 돌리는 거지. 조아라 그녀는 내일 아침 자기가 알던 세상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될 거다.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은 즉각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아라를 추종하던 동창들의 단톡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야, 큰일 났어. 우리 남편 회사 태성에서 계약 해지 통보받았대. 이유도 몰라. 나도. 조아라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리스트가 돌고 있다는데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선영아 미안해. 우리가 어제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단톡방 다시 초대할게. 제발 화 좀 풀어줘.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길거리 고양이라 부르며 비웃던 이들이 이제는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들이 누리던 세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구치소에 수감된 조아라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기를 꺼내줄 줄 알았던 남편의 든든한 뒷배들이 시장통 나물 할머니의 전화 한 통에 낙엽처럼 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다시 앞치마를 두르셨습니다. 자, 오늘 장사 나가야지. 오늘은 시금치가 좋더구나. 방금 전까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여제의 모습은 간대없고 다시 투박한 시어머니로 돌아온 옥순 여사. 하지만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는 그 어떤 핵무기보다 강력한 20년 전의 핸드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칼날은 조아라를 넘어 그녀를 둘러싼 가짜 왕국 전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아라의 남편이 조사를 받고 주변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한다는 흉흉한 소문 속에서도 조아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나자마자 보란듯이 사고를 쳤습니다.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 회원권 없이는 발도 못 붙인다는 초호화 골프 클럽으로 동창들을 소집한 것이죠. 저에게도 문자가 왔습니다. 선영아, 어제는 오해가 좀 있었지? 우리 남편 금방 풀려났어. 태성그룹 회장님이랑 오해가 풀렸거든. 내일 골프장으로 와. 내가 골프채나 잡아봤겠냐마는 구경이라도 시켜줄게.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옥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무를 다듬던 칼을 내려놓으며 서늘하게 웃으셨습니다. 가거라. 거기 가면 내가 받을 돈이 아주 많을 거다. 아, 그리고 이 봉투. 가서 조아라 그년한테 전해줘라. 내 마지막 차비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골프장. 화려한 골프웨어를 입은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아라는 평소보다 더 과장되게 웃으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애쓰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 경련까지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어머, 선영아. 진짜 왔네. 근데 너 옷이 그게 뭐니? 골프장 올 때는 격식이라는 게 있는 거야. 뭐 골프채도 없지. 여기 캐디분한테 남는 거 하나 빌려달라고 해. 동창들은 조아라의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조아라는 보란듯이 제 앞에서 드라이버를 휘둘렀습니다. 선영아, 인생은 이 골프랑 똑같아. 한번 삐끗해서 벙커에 빠지면 너 같은 애들은 평생 못 올라오는 거야. 우리 남편, 태성그룹에서 사과 전화까지 왔어. 감히 누굴 건드려. 그녀의 허풍이 정점에 달했을 때 저는 어머니가 주신 노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전해주래. 내 마지막 잡이라고. 조아라는 비웃으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잡이? 그 할망구가 치매라도 걸려요? 봉투 안에 서류를 확인하던 조아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조아라가 지난 5년간 남편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들인 해외 부동산 리스트, 그리고 그녀가 은밀하게 만났던 내연남과의 호텔 투숙 기록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네.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다 조작이야. 이 가짜를 믿으라고. 조아라가 소리를 지르던 그 순간 골프장 대형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대성테크 조아라 회원님, 지금 즉시 클럽하우스 정문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조사관분들이 대기 중입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아라가 그토록 자랑하던 태성그룹의 사과는커녕 이제 탈세와 불륜 사실까지 만천하에 공개될 판이었죠.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야, 너희들 왜 나를 그렇게 봐? 나 조아라야. 너희 남편들 우리 남편한테 머리 조아리던 거 잊었어. 조아라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동창들은 이미 그녀에게서 몇 걸음씩 물러나 있었습니다. 아라야, 너 정말 창피하다. 탈세에 불륜까지. 우리 남편이 너랑 엮이지 말라고 하더라. 어제까지 그녀의 비위를 맞추던 친구가 가장 먼저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조아라의 금색 골프채를 발로 툭 찼습니다. 아라야, 아까 인생은 골프랑 똑같다고 했지? 지금 내 발밑을 봐. 거기가 내가 평생 못 올라올 벙커야. 그리고 잊지 마. 그 벙커를 판 건 너 자신이고 흙을 덮은 건 우리 어머니니까. 조아라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초록색 필드 위에서 그녀의 화려한 골프웨어는 오물보다 더 더러워 보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조사관들이 필드까지 들이닥쳐 조아라를 연행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는 그녀의 뒤로 제가 빌려온 낡은 골프채 하나가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는 골프장을 나오며 차 안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조아라 무너졌어요. 이제 남은 건 호텔 브런치 모임인가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냐? 이제 그년들이 모시는 진짜 상전이 누구인지 호텔에서 제대로 보여줘야지. 준비해라, 선영아.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거다. 파국은 이제 개인의 파멸을 넘어 그녀를 둘러싼 모든 허영의 관계망을 불태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조아라가 마지막 자존심을 끌어모아 기획했던 상위 1% 브런치 모임. 하지만 오늘 그 장소는 그녀의 복귀 무대가 아니라 처형대가 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어머니 옥순 여사는 평소 입으시던 낡은 앞치마를 세탁기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셨습니다. 그리고 안방 깊숙한 곳에서 정성스럽게 보관해온 옷 한 벌을 꺼내셨죠. 그것은 20년 전 어머니가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시절 입으셨던 남색 샤넬 수트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 고고한 기품은 전혀 바래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가자. 오늘 너는 내 비서이자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을 며느리다. 고개 똑바로 들고 눈에 힘주거라. 거울 앞에 선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흙 묻은 손톱은 온데간데없고 단정하게 정리된 손끝과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 그곳엔 시장통 나물 할머니가 아닌 전설의 여제 강옥순이 서 있었습니다. 호텔 VIP 브런치 라운지. 조아라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어떻게든 인맥을 동원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줄을 타려는 몇몇 동창들과 남편의 사업 파트너 아내들이 모여 있었죠. 조아라는 억지로 웃으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얘들아, 봤지? 우리 집안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 그거 다 해프닝이야. 우리 남편이 태성그룹 회장님하고 직통으로. 그때였습니다. 라운지에 거대한 문이 열리고 두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리고 제 옆에서 지팡이조차 짚지 않고 꼿꼿하게 걷는 어머니 옥순 여사. 라운지의 모든 대화가 단칼에 잘린 듯 멈췄습니다. 조아라는 와인잔을 든 채 멍하니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선영, 너 미쳤니? 여기가 어디라고 그 할망구를 데려와. 조아라가 앙칼지게 소리치며 다가오려 할 때였습니다. 라운지 안쪽 VIP룸에서 식사 중이던 중년 남성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 임원들과 은행장들이었습니다. 조아라는 자기 남편의 인맥인 줄 알고 반갑게 아는 척을 하려 했습니다. 어머, 행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저희 남편이. 하지만 행장은 조아라를 먼지 취급하며 지나쳐 어머니 옥순 여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허리가 90도로 꺾이도록 깊숙이 숙였습니다. 이사님, 강옥순 이사님 아니십니까? 20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될 줄이야. 살아계셨군요. 뒤따라온 대기업 사장들도 사색이 되어 어머니 앞에 줄을 섰습니다. 의사님, 저희 태성 후배들이 이사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떻게. 라운지는 순식간에 장례식장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조아라는 손에 든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네. 의사님? 할머니가? 아니, 저 노인네가 태성의 누구라고요? 어머니는 조아라를 짐승 보듯 싸늘하게 내려다보셨습니다. 조아라.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남은 음식 싸가라고 했지? 내 남편 회사가 내 아들뻘 되는 태성 회장 밑에서 콩고물이나 받아먹는 주제에 감히 누구 앞에서 급을 노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라운지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나 태성그룹 창립 멤버 강옥순이다. 내가 그렇게 숭배하는 태성의 뿌리를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내 며느리를 모욕하고 내 아들 회사를 무너뜨리려 해. 내 남편이 빼돌린 비자금 400억, 어제 날짜로 내가 다 회수하고 검찰에 증거 넘겼다. 조아라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사님, 제가 몰라보고. 선영아, 우리 친구잖아. 내가 실수한 거야, 응? 저는 무릎을 꿇고 제 치맛자락을 잡는 조아라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알아야 친구는 급이 맞아야 한다며. 내가 만든 그 급 때문에 이제 너는 우리랑 섞일 수가 없네. 감옥에서 나오는 음식은 남기지 말고 꼭 다 먹어. 그거 다 세금이거든. 어머니는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여기 있는 이 여자 그리고 이 여자의 비위를 맞추던 자들. 당장 내쫓아. 앞으로 이 호텔은 물론 태성과 거래하는 모든 곳에 이 리스트의 인물들은 출입 금지다. 조아라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짐짝처럼 끌려나갔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동창들은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죠. 텅 빈 라운지 한복판에서 어머니는 우아하게 자리에 앉아 찻잔을 드셨습니다. 선영아, 차 맛이 좋구나. 20년 만에 마셔보는 승리의 향기다.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투박한 손으로 찻잔을 든 어머니. 그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복수는 잔인했지만 정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조아라의 등 뒤로 그녀가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마지막 조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호텔에서의 그 화려한 등판 이후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남의 여왕처럼 군림하던 조아라의 이름은 이제 뉴스 사회면의 단골 손님이 되었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조아라의 남편 대성테크의 박 사장은 구치소 안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성그룹으로부터 모든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것은 물론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하청업체의 갑질과 비자금 조성의 증거들이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검찰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들을 모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시장통 노점 구석에서 20년간 귀를 열고 세상을 지켜보던 우리 어머니 강옥순 여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상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으며 대성테크가 어떻게 사람들의 피를 말려 성을 쌓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조아라가 내 집이라며 자랑하던 80억짜리 펜트하우스. 그 육중한 현관문 앞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아라는 헝클어진 머리로 문을 막아섰지만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이거 놓으라고. 이거 내 거야. 샤넬백, 에르메스, 저기 저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전부 내 거라고. 조아라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집행관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 위로 차가운 빨간 딱지가 사정없이 붙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조아라의 핸드폰으로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어제까지 언니 하며 따르던 동창들이었습니다. 아, 조아라. 너 때문에 우리 남편 회사까지 세무조사 들어왔잖아. 내가 태성그룹 뒷배 있다며. 이 사기꾼년아, 내 돈 내놔. 더욱 가관인 건 동창들의 태도였습니다. 조아라에게 빌부터 저를 비웃던 그들은 이제 살기 위해 서로의 목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은 조아라의 비리를 고발하는 성토장으로 변했죠. 사실 아라께 예전부터 명품 카피해서 팔기도 했대요. 맞아, 걔 남편 바람 피우는 거 덮어주느라 우리한테 돈 쓴 거라니까. 인간의 탐욕이 만든 왕국은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파도가 한번 몰아치자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서로를 탓했습니다. 그 시각 어머니 옥순 여사는 거실에서 차분하게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선영아, 들리느냐? 성벽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욕심이 과하면지 무덤을 지갑하는 법이지. 어머니의 목소리엔 복수의 쾌감보다 세상을 바로잡는 자의 엄중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조아라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남편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그녀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장 입구에서 초라한 행색의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한때 수천만 원짜리 수트를 입던 조아라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낡은 점퍼를 걸치고 제가 어제 입었던 것보다 더 낡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노점 주위를 뱅뱅 돌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마도 한 번만 살려달라고, 돈 몇 푼이라도 빌려달라고 애걸하러 온 것이겠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조아라가 왔어요. 제가 속삭이자 어머니는 무심하게 고사리를 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구나. 내 눈엔 썩은 나물만 보일 뿐이다. 썩은 건 버려야지 가져가는 게 아니다. 조아라는 끝내 우리 앞에 다가오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걷는 길 뒤로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던 시장통의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가짜 왕국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명품으로 도배했던 외면도 가짜 인맥으로 쌓았던 내면도 모두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되찾은 저와 다시 평범한 시장 할머니로 돌아가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이야기. 우리는 그 치열했던 복수의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대성테크의 몰락과 태성그룹 전설의 이사 강옥순의 귀환. 한동안 뉴스 전문 채널과 SNS는 이 믿기지 않는 실화 같은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우리 집 앞을 서성이고 한때 저를 무시하던 동창들이 속죄의 눈물을 흘리며 선물을 보내왔죠.
하지만 우리 집은 신기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옥순 여사는 호텔 라운지에서 입었던 샤넬 수트를 드라이클리닝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장롱 깊숙한 금고 옆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다시 흙 묻은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 나가셔도 되잖아요. 태성에서 모시러 온다는데 그냥 편히 쉬세요. 제 말에 어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선영아, 사람들은 내가 그 화려한 자리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줄 알더구나. 근데 말이다, 진짜 높은 자리는 남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내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자리란다. 나는 이 시장 바닥 흙 냄새가 백화점 향수 냄새보다 100배는 좋다. 며칠 뒤 저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시장 어귀에 나갔다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장 공중화장실 앞에서 청소도구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한 여자. 바로 조아라였습니다.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고 모든 재산이 압류된 그녀가 생계를 위해 찾아든 곳은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그토록 멸시하던 시장통의 자빌이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던 그녀의 손가락엔 이제 거친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명품 향수 대신 락스 냄새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쥐구멍이라도 찾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 급급한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아라야. 제가 그녀를 부르자 그녀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나 좀 살려줘. 이사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줘.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싸주신 따뜻한 도시락 통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너 보이면 전해주라고 하셨어. 남은 음식 싸주던 내 마음이랑은 다르니까 따뜻할 때 먹으라고. 그리고 알아야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내 인생이 하는 거더라. 조아라를 뒤로하고 걷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그녀를 더 괴롭히거나 처절하게 응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복수는 그녀가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투명 인간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동창의 단톡방에서는 여전히 조아라의 험담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방을 나갔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조롱하며 얻는 유대감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배웠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엔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노점 앞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어머니가 다듬어 놓은 나무를 사며 수다를 떨고 있었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여제 강옥순이 아니라 고사리 할머니로 불리며 이웃과 웃음을 나누는 어머니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귀부인보다 우아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백화점 세일 코너를 기웃거리며 자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비싼 옷이 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내 손으로 일구는 정직한 하루가 저를 증명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다시 작은 직장을 구해 성실히 출근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여전히 시장으로 출근하십니다. 가끔 태성그룹의 검은 세단이 시장 입구에 멈춰 서서 이사님을 모시려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휘휘 저으며 말씀하시죠. 가서 회장님한테 전해라. 고사리 다 팔기 전엔 안 간다고. 이것이 제가 경험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지독한 복수국의 결말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짓밟았던 이들은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갇혔고 진심을 지킨 우리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왕국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여러분의 가치를 몰라보고 상처 주는 이들이 있나요? 그들에게 화를 내기보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집중해보세요. 진짜 승자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할머니가 전설의 회장님이었다는 이 반전 드라마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